그 이제 1, 2월 달 복수함수론 이제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 올해 강의 계획은 혹시 보셨나요? 네, 안 보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이제 정유민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했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저 따로 이제 단과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좀 갑작스럽게 좀 그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사실 많은 과목을 올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과목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1, 2월 달에 복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미적.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미적 강의 했었는데 비슷하게 주로 그러니까 모든 미적 전 범위를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일변수랑 관련된 뭐 미분 적분 얘기들은 사실 좀 쉬운 내용들이라서 앞부분은 좀 빼고, 아마 이제 학부 때 들으신 걸로 보시면 2학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의 다변수 부분하고, 그래서 중적분, 삼중적분, 그다음에 또 뭐죠? 선적분, 그다음에 면적분, 이런 얘기들 위주로 따로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4월, 5월이죠. 4, 5월은 이제 미분기하. 역시 이론이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확정인데, 이제 6, 7월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러니까 강의 계획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긴 한데 조금 아직 좀 확실치 않아서, 그러니까 복수 이제 기본서 복수 이제 문제풀이를 할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 위쪽의 세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다가 제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이론 하면서 여기서 기출 문제도 풀 거예요. 플러스 기출.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맞춰서 예제랑 같이 기출도 넣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달 같은 경우 제가 복수를 하는데, 대략적인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타임에 한 80분 정도 할 예정이에요. 뭐 조금 내용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1시에서 12시 20분이죠. 그다음에 12시 20분부터 점심시간이 1시간 10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리기에는 3시까지라고 썼는데 1시간 반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2시 50분까지로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 강의가 끝나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질문 받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요. 질문 시간.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해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질문하시긴 하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하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음이 급하시고 해서 뭐 모든 내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도 상관없고요. 뭐 복수 과목에 따라서 뭐 뒷부분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질문 시간 따로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은 뭐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강의 계획서에 이제 세부 계획으로 그 대략적인 범위도 뭐 올려놓긴 했는데 뭐 거의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작년에 했던 범위에 좀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조금 틀려서 중간중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거의 작년과 비슷하니까요. 예. 뭐 강의록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늘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8주 동안 그 강의를 하긴 하는데 중간에 그 설 연휴가 한 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는 쉴 거예요. 예. 1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쉬고 그다음에 2월 4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월 마지막 날에 끝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주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죠. 강의록을 보시면 제가 페이지가 그 오늘 범위가 이제 홀수로 끝나서 일단은 짝수 범위까지 일단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록 페이지로는 13페이지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챕터 1부터 보도록 하죠. 강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섹션이 있고 옆에 이제 괄호에 숫자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제가 강의록을 그 허민의 그 복수함수론 및 복수함수론과 그 응용인가요? 예, 그 책을 바탕으로 강의록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섹션이 그냥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의록 만들면서 그냥 섹션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합치고 해서 괄호에 있는 부분이 책에서의 섹션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책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 나중에 그 책에 있는 번호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1장에서는 어쨌든 복수함수론이니까 대상이 복소수거든요.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이 부분은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 실수,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y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소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평면상에 우리가 복소수를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상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i라는 새로운 값을 도입을 해서 이제 x 플러스 i y꼴로 쓰기도 하죠. 뭐 뒤에 다시 나오긴 할 건데, 자, 복소수라고 하면 자, 이 앞부분 x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얼 파트 앞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y는 허수 부분이죠. 이미지너리 파트.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집합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산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 정의를 하는데 뭐 정의하기 전에 일단 그 상등, 복소수 상등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쓰죠. 어쨌든 순서상 형태로 그냥 두 복소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순서상 개념이기 때문에 자리에 맞춰서 서로 같아야 되죠. 즉, 두 수 Z1과 Z2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X1과 X2가 같고요. 그 다음에 Y1과 Y2가 같으면 될 거예요. 요건 정의로 보시면 돼요.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 그러니까 자리별로 같은 수가 들어가면 그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복소수 요거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해요. 일단 덧셈 정의를 하죠.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더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곱. 곱 기호는 뭐 잘 안 쓰니까 생략해서 쓸게요.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어쨌든 복소수라고 하는 게 뭐 그 두 실수로 이루어진 순서상의 집합이지만 그 안쪽에서 실수를 포함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실수의 이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 실수라고 하면 그냥 요 y1, y2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 실수의 합 그냥 두 개 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곱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 부분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곱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지금 허수 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실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x1, x2랑 그냥 1대1 대응시켰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정의대로 그대로 가면 x1 플러스 x2의 0이고요. 그 다음에 곱 가면 역시 나머지 이제 y가 들어간 부분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y 부분이 0이니까 이거 그냥 실수에서의 x1 플러스 x2로 봐도 되고요. 곱에서의 x1, x2 곱으로 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수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다를 순 있는데 어쨌든 뭐 대응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실수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으로서 복소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라는 기호를 도입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걸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덧셈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쪼개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뭐 그대로 가고요. 요 뒤에 부분을 이렇게 해도 똑같죠. 곱 이거 0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y가 돼요. 자 아까 요거 요런 꼴은 그냥 실수로 그냥 봐도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0,i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i라고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 있냐, i 제곱 계산해 볼까요? 곱 정의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0. 즉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그냥 곱 그대로 정의대로 계산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i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두 식은 지금 여기 덧셈 그다음에 곱셈 정의했던 걸 i라는 기호를 집어 넣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정의 그대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릴게요. 강의록 보시면, 자, 지금 정의한 덧셈과 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법칙들이 성립이 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환 법칙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순서상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다 실수인 거잖아요. 실수인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에서 만족하는 그런 법칙들을 그대로 보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 법칙, 덧셈, 곱셈 다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상 세팅해서 그냥 정의대로 쭉 계산하시면 뭐 증명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쉬운 거니까 뭐 넘어가기는 할게요. 그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두 연산에 대한 항등원도 존재해요.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0,0이고요. 그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1,0. 그래서 그냥 실수해서 0과 1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등원 존재하고 그다음에 항등원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역시 역원도 존재해요. 덧셈에 대한 역원 존재하고 그다음에 곱 같은 경우는 물론 0이 아닌 수에 대해서 역원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원도 존재하고 자,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법칙에다가 항등원, 역원 이걸 합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법칙하고 항등원, 역원 요 얘기를 합치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 복소수 집합이란 게 그러니까 필드가 되죠.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에서도 이런 성질은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실수에서도 두 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죠. 예, 요게 복소수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자, 요거는 간단하니까 증명 짧게 해볼게요. 뭐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뭐 실수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Z1이 0이 돼버리면 그냥 증명은 끝나는 거죠. 두 수의 곱이 0 됐는데 Z1도 0이에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Z1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Z2가 0이 되는 걸 보여야 될 텐데 얘는 항등원 존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위치를 그냥 뭐 자, Z1이 0이 아니니까 영어 곱에 대한 역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 이거 다 써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0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앞에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곱에 대해서 하나가 0이 돼버리면 그 곱은 항상 0이죠. 정의에 그냥 역시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0 곱하기 Z 임의의 복소수 요거는 그냥 항상 0이죠. 곱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요건 그냥 0이에요. 그래서 Z2가 0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마 연습 문제에는 다르게 증명을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아직 사실 절대값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절대값.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 얘기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요 명제를 절대값 씌워서 실수 버전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지금 이게 0이면 절대값 씌워도 0이고요. 역시 뒤에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절대값 쪼개지거든요. 각각의 절대값의 곱이 0이에요. 그럼 절대값 취한 거는 그냥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실수의 곱이 0이니까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되죠. 그런데 또 요거 한 번 더 쓰면 절대값이 0이란 얘기는 그 자체가 0이란 얘기니까 요 결론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실수 버전에서의 그 명제랑 적용을 시켜서 증명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일단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역원들도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뺄셈과 나눗셈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정의니까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괄호 빼고 그냥 뺄셈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는 Z1에다가 Z2의 역원. 물론 Z2는 여기 0이면 안 되겠죠? 분모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역시 역원, 곱의 역원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을 알면 어쨌든 그냥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이항 공식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 버전에서 이항 공식을 복소수로도 확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로 표현됐던 부분을 z로만 바꿔서 똑같이 전개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부분. 아까 살짝 미리 나오긴 했는데 정의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복소수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복소 평면상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표현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기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z의 크기, 절대값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고 정의는 저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벡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 x1 x2의 제곱 그다음에 y1 y2의 제곱의 합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그 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심 어떤 그 복소수 하나에 대해서 거리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z-z0의 크기가 반지름 r이다 이렇게 되면 원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이제 부등식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요거는 증명은 간단해요. 자, z가 x 플러스 i y다 라고 하면 실수 부분이 뭐죠? x인 거죠. 그러면 절대값 취한 거는 항상 크잖아요. 그죠?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으니까 큰데 거기에다가 자, z의 크기 아까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수 부분이든 허수 부분이든 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양수를 더해진 요 값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삼각부등식. 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복소수의 합에 대한 상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까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값의 범위를 얘기를 해주는데 각각의 절대값의 합을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것보단 작거나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삼각부등식이고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죠. 자,
사실 이 부분도 이 복수함수론에서는 많이 써요. 뒤쪽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선적분, 요런 적분 쪽으로 갔을 때 요 부등식 자주 나오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개짜리에 대해서 됐으니까 유한계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유한계 뭐 1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그냥 자연수계로 확장 가능해요. 자, 요거는 증명, 이거는 생각해 볼까요? 요 두 번째 거. 요거는 첫 번째 요 부등식을 이용하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수학에서 많이 하는 거죠. 더하고 빼고.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이거 Z2의 크기 왼쪽으로 넘기면 요 한 부분 나올 거고요. 지금 요거 전체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 6개가 되거든요. 자, 요렇게 되고 Z1하고 Z2의 역할을 바꾸면 반대쪽 부등식이 나오죠. 지금 요렇게 됐으니까 Z2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이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유도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하나 쓰는 게 Z의 크기하고 마이너스 Z의 크기는 같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바로 요거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삼각부등식을 통해서 이제 유도는 바로 돼요. 어쨌든 뭐 첫 번째 것도 뭐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두 번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켤레복소수 개념이 나오죠. 자, Z에 대해서 Z바라고 하는 또 다른 복소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X-IY.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켤레복소수는 결국 요 i가 들어가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Z라면 Z반은 X축 대칭을 시키면 되죠. Y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X축 대칭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켤레 복소수하고 이제 뭐 절대값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련된 이제 성질들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두 번 켤레를 취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반사됐다가 한 번 더 반사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바의 크기하고 Z의 크기는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너무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켤레 같은 경우 연산에 대해서 쪼개지죠. 이렇게 되고 곱도 각각 쪼갤 수 있고요. 뭐 곱이 된다는 얘기는 나눗셈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Z2는 0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쪼개지고요. 자, 지금 켤레를 이용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여기 정해서 바로 보이죠. 자, i 붙은 쪽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해보면 우변은 2x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요거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 쪽을 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빼요. 빼면 얘는 요거랑은 좀 다른 게 i가 살아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분의 뺄셈으로 z-z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뭐 적분, 선적분 쪽으로 가서 뭐 요런 형태들의 뭐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수함수로 볼 수 있어서 요런 표현 되는 것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정의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유도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자주 이용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켤레와 절대값 다 들어갔죠. z하고 z바의 곱은 z의 크기의 제곱하고 같아요. 예, 요거는 자주 쓰이죠. 그 다음에 뭐 뒤에 거는 절대값에 대해서 쪼개지는 거. 아까 덧셈 같은 경우는 같아지진 않고 아까 부등식, 삼각 부등식이었잖아요. 예. 곱 같은 경우는 절대값도 그냥 쪼개지죠. 물론 0 아닐 때고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증명할 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이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양변의 제곱꼴로 유도할 거야. 자, Z1, Z2의 크기의 제곱은 정의에 의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켤레 복소수의 곱이죠. 아, 정의는 아니고 그 위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요거 각각 쪼개지죠? 켤레. 그 다음에 교환 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Z1, Z1 바, Z2, Z2 바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크기의 제곱과 같거든요. 자, 절대값을 취한 건 지금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취했을 때 같으면 그 다음에 양수기 때문에 제곱 다 떼어내도 똑같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곱에 대해서 했으면 나눗셈 꼴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용이 많이 되고요. 또 다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개에 대해서 됐으니까 유한계 자연수 개수만큼 확장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수 형식으로 섹션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미적분에서도 우리가 뭐 적분 같은 거 할 때 그냥 직교좌표를 쓰기도 하지만 극좌표를 쓰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소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소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극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극형식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z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면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x, y라고 하면 이거를 세타하고 r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이고 y는 r 사인인 거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물론 0이 아닌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r은 0보다 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z0 같은 경우는 유일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극형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제외를 해요. 예.
자, 이렇게 표현되는 극형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x, y로 표현되는 걸 r세타로 표현했다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도 표현 가능하죠. 네, 요거는 지금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 여기서 이제 r 같은 경우는 z의 크기로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x, y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걸 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타로 표현을 했는데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를 뭐 아크 탄젠트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 이거는 거리 개념이니까 뭐 유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일하게 표현이 안 되죠. 자, 다시 평면상의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복소수를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x, y로 표현을 하면 유일하게 하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r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r은 고정이지만 세타는 이각일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돌아서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또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은 유일하게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각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을 우리가 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세타들을 다 모아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쓸 거예요. z의 평각. 이제 평각이라고 쓰고요. 부르고요. 지금 위에서 말한 요 세타들의 모든 수들을 다 모아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유일하게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니까 하나 이제 고정을 시킬 거거든요. 그거는 대문자로 쓸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써볼까요? 밑에 강의록에 뭐 표현 말로는 써 있으니까 자, 요 범위 내에 오는 걸로만 한정을 지은 거예요. 요거는 z의 으뜸 평각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주평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몰 아규먼트로 쓰면 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로 쓰면 얘는 그냥 유일한 어떤 한 값이에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닫혀버리면 겹쳐버리니까 한쪽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뭐 어떤 범위로 잘라도 사실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유일한 값을 나오게끔 그 길이만 2파이로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가장 많이 쓰는 범위로서 네, 보통 요렇게 쓴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파이는 들어가는 거. 요 범위 내에 있는 각을 평각을 으뜸 평각. 그다음에 대문자 아규먼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합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값들로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죠. 요 스몰 아규먼트라고 하는 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각에다가 이 k 파이만큼 더해진 모든 값들 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또 유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아규먼트라고 쓰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냥 유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집합 개념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그 많은 값들 중에 어떤 하나, 뭐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 예, 이거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예. 지금 요 극형식 부분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따로 표현을 해볼 건데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요 뒤에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는 각 세타에 대해서 세타로 표현되는 요 부분 있죠.
요 극형식 부분에서 자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수 형식으로 쓰면 Z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R 크기에다가 각 세타에 대해서 2의 I 세타 꼴로 이렇게도 종종 쓸 거니까요.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절대값 부분 나왔을 때 그거 여기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요런 표현 썼었어요. 그쵸?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있는 그 점들의 집합이죠. 요거는 지수 형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Z-Z0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거니까 뭐 요렇게 각은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반지름만 고정이니까 뭐 요렇게 표현되는데 뭐 Z0 오른쪽으로 넘긴 걸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말한 요 절대값이 들어간 원을 표현하는 그냥 이 식이 하나 들어가서 그렇지 풀이는 사실 복소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복소 함수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2.1 보죠. 어쨌든 평각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풀이는 사실 전혀 복소수의 개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어쨌든 문제 보시면 요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에 대해서 그 Z의 평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8sin 세타 플러스 6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값이 있을 건데 그걸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기출에서는 객관식이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출 문제들을 이게 사실 유형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이었다가 주관식이었다가 객관식이었다가 또 이제 작년 시험 본 거에서는 뭐 주관식으로 어쨌든 다시 또 바뀌었는데 지금 문제들은 그냥 다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그냥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빼고 어쨌든 그 문제 자체를 그냥 주관식으로 다 돌려서 집어 넣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계산해 보죠. 자, 일단 지금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평면에 그려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만족하는 Z들. 자, 좀 전에 본 거에 의하면 중심이 10i일 거고요. 반지름이 6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 10i가 있고 여기는 이제 4i겠죠. 반지름이 6인 거니까. 자, 저 원 위에 있는 Z들이에요. 요것들의 평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Z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Z는 어쨌든 대략 0에서 파이 저 내부에서만 나타날 거예요. 세타 자체는. 그러한 이런 세타들에 대해서 평각, 세타들에 대해서 8 사인 세타 플러스 6 코사인 세타죠. 그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일단은 주어진 요 값을 함수 f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요 함수 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죠.
세타 이렇게 할 건데 최대 최소값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얘는 그냥 실함수잖아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니까 그냥 미분해 볼게요.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 그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한국 뭐죠? 영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 볼게요. 자, 요거고 이게 0이 되는 세타 찾으면 되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 범위 내에서만 볼 거니까 요 세타는 하나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건 그냥 빼고요. 그냥 그 뭐 그냥 으뜸 평각 범위 내에서 그냥 봤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걸 만족하는 세타는 하나로 나올 건데, 자, 이걸 만족하는 세타가 어딘지 알아야 그다음에 뭐 계산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원 위에 있는 Z들은 요 중심에 해당되는 10i하고 거리가 다 6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0,10, 10i죠. 이거하고 10과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 원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직선하고 만나는 Z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4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그러니까 요걸 그냥 풀었어요. 기울기 3분의 4면서 0,0을 지나는 직선. 직선 요거 사이에 거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거리를 구해보면 뭐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거 식 아시죠? 그거에 의해서 D는 자, 이렇게 돼서 6이죠. 자,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아까 주어진 원은 10i에서 거리가 다 6인 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거리가 6이네요. 접한다는 얘기죠. 이 직선이. 네, 요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직선이 해봤는데 이 거리가 수직 거리가 6이 되는 지점인데 그건 결국 접하는 직선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여기 중간에 빠뜨렸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만약에 세타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세타보다 만약에 커요. 그러면 요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아지거든요.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뭐 요거에 대해서 얘는 세타를 정확하게 구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거거든요. 예. 왜냐면 요 값이 3분의 4니까. 그러니까 요거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4 마이너스 3루트 3이기 때문에 얘 0보다 작죠. 그쵸? 뭐 얘는 거의 1.7 얼마 되는 거니까 4보단 큰 값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세타가 이것보다 커지면 그러면 함수는 감소겠죠. 프라임 값이 0보다 작으니까요. 커지면 f의 값은 작아져요. 그 얘기는 지금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찾았는데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f의 값은 작아지니까 이때가 최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범위가 어쨌든 0에서 파이 요 안쪽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작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가 사실상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값이 돼요. f가. 예.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야 f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사인 세타 3분의 4니까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f의 최대값 요거 주어진 f에 대입을 해보시면 5분의 이렇게 돼서 10이고요. 최대값 10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원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사인값 똑같이 5분의 4고 코사인 값은 음으로 나타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 요거이기 때문에 f의 최소값은 5분의 13가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최대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답은 여기 있을까요? 두 수의 곱해서 28이죠. 얘는 사실 복수 하나만 안다기보다 그쵸? 그러니까 미적에서 다뤘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도 조금은 필요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네, 풀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990년대 기출들이 초반에 많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뒤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좀 복소수 그냥 자체의 그런 성질들이나 이런 얘기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복소 적분이라던가 뭐 유수를 이용하는 이런 거, 고립 특이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됐죠. 예. 자, 그 다음으로 예, 이어가 볼게요.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앞에서 이제 지수 형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 형식으로 표현됐을 때의 곱과 그러니까 합과 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Z1은 이렇게 첨자 다 1로 쓸게요. 그다음에 Z2는 첨자 2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보죠. 물론 이렇게 그 지수 형식으로 써지면 두 수는 다 0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요 곱 역시 지수 형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뭐 얘네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뭐 R1, R2 곱하는 건 뭐 당연할 거고요. 요 지수 부분 있죠. 지수 형식 요 부분, 지수 형식에서 여기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냥 각을 더한 꼴로 나와요. 요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왜냐면 요거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이죠. 얘는 세타 2로 역시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돼요. 그거 그냥 전개하면 돼요. 어차피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그거 전개해 보시면 코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 두 각 더한 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Z1, Z2의 크기는 두 복소수의 크기의 곱이고요. 그러니까 곱은 그냥 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곱한 꼴로 표현이 되고요. 아규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는 두 각이 어쨌든 합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거기 모드 2파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평각들은 지금 집합 개념이잖아요. 저 요걸 만족하는 세타 다 모아둔 거, 모아둔 거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드 2파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집합 개념이지만 그 중에 하나씩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그냥 봤을 때는 등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각이 뭐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각 값 자체가 같진 않을 수는 있지만 2파이만큼 같게 보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2파이니까 2파이의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같은 수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모두 2파이를 쓰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책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고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쨌든 세 개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도 값을 대표로 해서 하나씩 뽑을 건데 만약에 뭐 이 값 찾았어요. 내가 그 수많은 값들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요 나머지 값을 등호가 정말 성립되게끔 하나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두 개가 같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 중에 값을 뭔가 찾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실제로 등호가 돼야 되니까 값 자체로 등호가 돼야 되니까 이 셋 중에 어떤 두 값이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를 정말 말 그대로 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나 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나눗셈도 똑같은 얘기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번에는 요렇게 계산이 돼요. 역시 곱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나눗셈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데 크기는 똑같이 나눠준 꼴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고 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꼴로 나와서 얘는 두 각의 차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얘도 아까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집합적으로 같은 건데 실제로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중에 뭐 하나씩 골라서 얘기를 할 거니까 뭐 네,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 요거는 이 이제 특별 케이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Z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Z분의 1은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요거겠네요. 여기에서 Z1을 1로 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각은 1이니까 그냥 0 택해도 되죠. 네, 0으로 하나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0이 아닌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역시 극형식으로도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 역시 유한계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요거를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얘 같은 경우 지금 R로 써서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건 거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절대값은 아까 했죠? 요게 아니고 네, 그냥 Z 자체로 볼게요. 네. 네. 지금 여기 그냥 따로 써보죠. Z 그러니까 요렇게 극형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Zn 그냥 요거 자체로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Z1, Z2가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냥 R은 계속 같은 거 곱한 꼴일 거고요. 각은 계속 세타 더해 나가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N이 그 자연수인 경우는 뭐 요거로부터 바로 유도가 되고요. 얘는 음의 정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역수로, 그러니까 역원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정수로 확장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3장쯤 가면 요거 n에 대해서 요거 복소수로까지 다 확장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복수지수라고 해서 뒤쪽에 나오면 그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예제 이어서 보죠. 자, 그냥 평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집합적인 개념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곱에 대해서 각이 그냥 두 각의 합이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으뜸 평각이 돼버리면 정말 값이 딱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둔과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항상 등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각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Z1은 마이너스 1, Z2는 I로 택했어요. 자, Z1의 으뜸 평각 뭐죠?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으뜸 평각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파이 쪽에 등호가 들어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이렇게 해서 파이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아까 으뜸 평각의 범위를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파이네요. 자, I의 으뜸 평각은요? 얘는 2분의 파이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 곱한 거 곱하면 마이너스 I고요. 요거의 으뜸 평각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요걸 2분의 3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으뜸 평각을 표현할 때는. 자, 요거니까 보세요. 두 개 더한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얘도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연수 문제에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Z1도 그렇고 Z2의 실수 부분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얘는 항상 등호가 돼요. 네,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습 문제에도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으뜸 평각과 관련된 역시 기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2.3이고요. 지금 Z1이 2i, Z2가 1 플러스 i 일 때 몫에 대한 으뜸 평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 객관식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어진 범위,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평각들이 다 으뜸 평각이라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봤고요. 자,
요거의 으뜸 평각 계산을 해볼 건데, 어쨌든 몫에 대한 으뜸 평각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으뜸 평각을 계산을 하실 때 보통은 그냥 평각 먼저 얘기하고 그걸 적당히 조절해서 으뜸 평각 범위에 들어가게끔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각각의 평각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Z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i니까 뭐 대표적으로 2분의 파이 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2분의 5파이를 택해도 되고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어쨌든 그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그 근처에서 값을 잡으시면 좀 편하겠죠. 자, Z2 같은 경우는 얘는 네, Z2는 지금 1 플러스 i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이 4분의 파이죠. 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몫이니까 몫은 두 개를 뺀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Z1에서 Z2의 평각을 뺄 건데, 이거 빼면 4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이미 이 자체로 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오네요. 그죠? 으뜸 평각 범위에 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아규먼트 Z2분의 Z1은 그냥 그대로 4분의 파이라고 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기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제 뭐 책들을 보시면 사실 오메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W로 쓸게요. W 복소수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요건가요? 네, 요거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일단 W, 주어진 W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는 각이 20도일 때니까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2의 i 9분의 파이네요.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뭐 S라고 해볼까요? S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W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얘는 W에 18승을 하면 1이 되죠. 각이 2파이가 되니까. 그쵸? 18승이면은 그냥 여기 곱하면 되잖아요. 아까 아래, Z의 n승꼴 극형식으로 표현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2파이가 되면 코사인 2파이 플러스 i 사인 2파이니까 얘는 그냥 1이죠. 그죠? 그러면 W의 18승이 1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W 가장 기본적으로 1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이거는 0일 거니까 W-1로 묶고 나머지 전개할 수 있죠. 근데 그 꼴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지금 부호가 조금 뒤에 쓸 거랑 좀 반대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W 하나 빼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나머지가 1, W 제곱 쭉 가서 W 17승 요거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얘는 요 앞에 숫자들이 조금 눈에 거슬려요. 여기가 다 1이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양변에 W를 곱할게요. 뭐 0이 아닌 수니까 당연히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빼줄게요. 뭐 빼주면 S는 W 제곱 그러면 하나씩만 남죠. W 18에다가 요거는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W 19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걸 또 차근차근 써보면 일단 W의 18승은 2의 I 2파이가 돼서 1이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W18은 0인 거니까 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어진 W는 0 아니잖아요. 1 아니죠. 1 아니니까 여기 0이 된다는 얘기는 뒤쪽에 나타나는 이거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W 하나씩만 더 곱해주면 되죠. W 역시 0 아니니까 더 곱해줘도 이거 0인 거는 변화 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앞부분은 그냥 싹 지워지네요. 0으로. 자, 따라서 1-W의 S는 그냥 마이너스 18W의 19승 이렇게 되는데 얘도 좀 숫자 줄일 수 있죠. 자, 위에서 18승한 게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8 그냥 W만 남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S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1-W분의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역수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절대값 안에 걸 우리가 S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거 역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S분의 1은 마이너스 18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에 절대값이 필요하죠. 뭐 각각 쪼개서 들어갈 건데 뭐 분모는 1이니까 뭐 그냥 절대값 빼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은 1-W의 크기. 자, W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보시면 요거 크기 1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18이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값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객관식 문제여서 좀 수정이 그 전개가 좀 더 필요한데 요걸 이제 사인, 코사인 요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해보면 여기 그냥 이어서 쓸게요. 이거는 18분의 1에 자, W 그냥 대입해보죠. 1하고의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제곱 20도 이렇게 1-W의 크기 요거고요.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 여기 20도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있으니까 1이죠. 요 앞에 있던 1과 더해져서 2일 거고요. 여기에 중간항 남죠. 중간항이 마이너스 2 코사인일 거예요. 그래서 2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예. 자, 요거는 반각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얘는 2 곱해야 되죠. 사인 제곱 10도네요. 그렇죠? 반각 공식 그 거꾸로 지금 대입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반대쪽. 자, 이렇게 되면 사인 10도는 뭐 양수일 거니까 루트 밖으로 제곱 빼도 되죠. 여기 2도 두 개였으니까 2 하나 밖으로 빼면 9분의 1의 사인 10도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문제가 뭐 요런 꼴, 그러니까 18승을 해서 1이 된다라는 사실 요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실 지금
여기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기본서 이제 책으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요런 얘기들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 요런 얘기들이 책에 꼭 나와요. 네, 복소수 얘기하면 복소수 성질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요런 거. 그리고 또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지만 얘는 이걸 만족하는 W라고 하는 건 18제곱근이죠. 그쵸? 그러니까 좀 이따 제곱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복소수에 대해서 이거에 뭐 제곱을 하든 삼승을 하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몇 승을 해서 1이 되는 이런 수도 반대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해서 보면 루트 개념이죠. 제곱근. 역시 똑같이 복소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제곱근 얘기들, n제곱근 얘기들 할 때 이런 작업들이 꼭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그러한 좀 얘기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좀 하는, 이것도 뭐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뒤에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마무리할까요? 1.2절까지? 예, 그냥 마무리하고 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드마브르의 공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앞에서 다뤘던 내용에 의해서 역시 아까 그거 있었죠? ZN 요거 있었는데, 그쵸? 요거는 달리 써보면 결국 이거의 n승이 요건 거잖아요. 근데 r이 1인 경우, 그죠? 그쵸?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r이 1인 경우로 택해보면 결국 이거하고 이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뭐 일단은 뭐 정수 범위에서만 얘기했으니까. 이건데 요걸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드모아브르의 공식이에요.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n승은 각의 n 세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 식을 드모아브르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역시 기출이고요. 하나 풀고 잠시 쉴게요. 자, 이것도 95년도 기출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40보다 작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의 n승하고 n 세타, 요걸 만족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물론 지금 앞에서 봤던 드모아브르의 공식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죠? 왜냐면 i가 붙어있는 값이 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변형이 필요한데, 자, 좌변부터 해볼까요? 자,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요거를 지수 형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 계산이 좀 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코사인 앞에 i가 붙은 게 조금 i를 떼야 될 거예요. i로 묶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랑 같나요? 이걸 어쨌든 저 앞에서 나왔던 지수꼴로 좀 바꾸고 싶은데, 요거, 자, 코사인과 사인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로 넣을 수 있겠죠. 즉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i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요거랑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젠 2의 i의 마이너스 세타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우변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도 같은 맥락으로 사인 플러스 i 코사인 꼴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는 각이 마이너스 n세타겠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좀 중간 과정을 생략했는데 얘랑 똑같아요. 세타 대신에 그냥 n세타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좌우. 그러면 이거의 n승. 그렇죠? 좌변은 그러면 i의 n승, 2의 i 마이너스 n세타고요. 우변은 그냥 그대로 저거죠. i n세타. 이거를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죠. 결국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의 i-n세타는 똑같은데 앞에 붙는 i의 n승하고 i만 그럼 같으면 되겠네요. 뭐 뒤에 요거 두 개는 지금 같은 형태니까요. 요 둘이 서로 같으려면 결국 i의 n승이 i인 이런 n을 찾으면 되죠. 물론 문제에서 40보다 작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에서 찾으면 되고요. 따라서 n은 뭐 1부터 시작하고요. i 성질 뭐 아실 거예요. 아까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러면 4승하면 1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얘는 4개마다 값이 반복되잖아요. 주기가 4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일단 n은 4를 더해서 이렇게 가고 40보다 작은 것 중에서는 37까지만 가면 돼요. 자,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무작정 더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4씩 주기가 있었던 거니까 요거는 1은 일단 총 10개고요. 앞에 1에서 9까지 똑같이 4 곱해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2에 9 요건가요? 네, 그래서 190이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n들의 합은 190. 자, 어쨌든 얘는 요 드마블의 공식 형태, 뭐 요거 아는 것하고, 그러니까 i의 성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는 계속 그 제곱, 거듭 제곱을 했을 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다시 i 이런 식으로 4개의 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n을 구하실 수 있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